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올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와. 네,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자동화 생각의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앨리스님, 네, 데이터 자라를 꿈꾸는 앨리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라고요? 데이터 잘 알을 꿈꾸는 앨리스요. 잘 알을 꿈꾸는. 네. 못 알아들은 거예요? 잘 아니 아는데 한번 여쭤봐 드린 거죠, 이 사람이. 아유, 감사합니다. 데이터올릭은 팟빵,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 페이스북 페이지와 노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정기 후원, 수시 후원, 각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가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계좌로 직접 7월부터 매월 초에 5만 원씩 정기 후원 해주고 계신 귀동냥님, 역시 7월부터 매월 15일에 만 원씩 정기 후원 해주고 계신 운누나이 27님, 그리고 새롭게 7일에 정기 후원이란 이름으로 3만 원 시작해주신 눈나님 감사드립니다.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컨텐츠의 기획과 운영에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 덕분에 팟빵 오디오 광고 수입, 유튜브 광고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데이터올릭 방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등등이 저에게 수익과 더불어 방송을 계속하는 아주 중요한 동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댓글 소개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여러 플랫폼에 계속 댓글 달아주고 이제 응원해 주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특히 이제 유튜브에 그 시간 링크라는 기능이 있어요. 시간 링크는 뭐냐면 거기에 시, 분, 초 형태로 작성을 하면 그 시간에 시작하는 유튜브를 켤 수 있거든요. 태그가 달리는 거죠? 네, 시간 태그라는 게 달려요. 누르면은 딱 거기부터 시작하게. 맞아요. 그 시간을 계속 적어서 요약 정리를 98회부터 해주시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레이저 조님이십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저희가 그거를 동영상의 설명 부분에 그걸 또 양식에 맞춰서 올리면 챕터라는 기능으로 중간중간 실제로 영상에 잘려서 들어가거든요. 네, 그것도 저희가 가능한 한, 물론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긴 하지만 저는 몇 개 했어요. 저도 몇 개 했어요. 그래요? 네. 전 광고 했어요. 광고. 네. 네. 광고 부분에. 네, 광고 부분 때문에 그건 좀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에피소드 100개밖에 안 되니까 합시다. 아무튼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후로도 저희가 댓글에 사실 반응을 잘 못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응을 못하는 거랑 상관없이 어쨌든 저희는 열심히 쳐다보고 있다. 그거를 신경 안 쓰고 있거나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점을 이제 방송에 빌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박 박사가 계속 연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컴퓨터가 어떻게 학습하는가를 중학교 수학이라는 이름을 빌어서 방정식, 그다음에 개수 이런 단어를 써서 설명을 간단하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지난 시간에 얘기를 못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그렇게 학습해서 결과물이 나오는 게 다야? 였잖아요. 그게 사실은 다예요. 엄청 복잡하지만 어쨌든 그게 다란 말이에요. 그게 인공지능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인공지능이라고 어떻게 대박, 사람들이 야 인공지능 이것 때문에 우리 일자리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고 있는 게 아까 말한 그게 답니다. 지난 시간에 말한 정확하게는 지난 시간에 말한 그게 답니다. 그래서 방정식을 세워서 개수들을 엄청 많이 두고 데이터를 넣은 다음에 개수가 뭔지를 찾아서 그거 갖다가 계산해서 동작하게 만들기가 인공지능의 처음이자 끝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리고 컴퓨터 학습하는 방법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만드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왜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왜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냐고요? 네, 함수인데. 왜냐면 그 전에 컴퓨터가 동작하는 건 지능 같진 않았거든요. 약간 사람 같다는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판단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서 지능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함수긴 함수인데 네, 그냥 지능 같은 함수다. 그죠? 그냥 룰 베이스로 작성하는 애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된다고? 같은 생각이 드니까 지능을 쓰는 것 같네?
돼서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거지 않나. 움직이는 방식은 함수이나 네. 나오는 결과물이 결과- 지능이 있는 것 같다. 그냥 엄청 복잡한 계산인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공지능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않나.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게 또 그 단어에 되게 원리로 내려가 생각을 해보면 컴퓨터가 대신 생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생각한 거 말고 컴퓨터가 생각한 거라고. 근데 극단적으로 룰 베이스이더라도 컴퓨터가 대신하면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아 옛날 것도 인공지능이라 할 수 있다. 그럼요. 룰 베이스로 한 것도. 그리고 그냥 아주 단순하고 엄청 이건 인공지능이 아니야라고 따지는 무언가들조차도 광의로 생각을 해보면 또 인공지능을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갖고 이제 학사들 사이에서는 강 인공지능이니 약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해요. 뭐가 달라요? 그 방금 말한 단어 중에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것들이 약 인공지능에 해당하고 음. 인공지능이 되려면 뭐였지? 그 감정을 가져야 됐었나? 에? 뭐가 하나 더 조건이 있어요. 강 인공지능을 가지는 조건이 있는데 강 인공지능이 되려면 네. 그 강 인공지능이 원래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들었을 때 느끼는 감정적인 그런 추상적인 어떤 대상 있잖아요. 걔가 강 인공지능이에요. 뭔가 사람같이 보이는 네, 그런 네, 걸. 지금의 인공지능이랑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실 표현한 건데 그게 실제인지 뭐 얼마나 조건이 가능한지 이런 거는 전혀 모르겠고 어쨌든 우리가 상상하던 거랑 다르긴 하니까 구분지어 보자라는 개념에서 단어를 분리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비행기 만들 때 날개 파닥이는 거 만들던 시절에 상상하던 거를 인공지능에 투영하고 있는 거지. 제 생각에는 그러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비행기의 발전은 사실 그 날개를 고정한 것 때문에 발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는 놈 따라하기 같은 걸 하려고 했던 건데 새처럼. 예. 근데 결국에는 날개를 고정하고 엔진을 달고 추력을 달고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가 가능해졌거든요. 그거 같이 사이드 이펙트로 어쨌든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걸 컴퓨터한테 학습을 시켜서 그걸 기능적으로 써먹기라는 걸 드디어 할 수 있게 됐는데 그걸 약 인공지능이라고 부르긴 합니다만 지금 충분히 써먹고 있는 상태지 않나. 그리고 뭐 계속 비판적으로 얘기하지만 인공지능이라는 단어 자체가 약간 마케팅스러워요. 네.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더 팔린다. 더 있어 보이잖아. 있어 보인다. 지능이라며. 오 진짜 이것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OCR은 단어 다 까먹었어. 그냥 이미지에서 사진에서 글자 인식. 알아요. 오, 우와. 야. 데이터 자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글자 인식만 하더라도 사실 그냥 룰 베이스로 컴퓨터로 타이핑해서 뭔가 기능을 만들려고 돌면 감당 안 되는 무언가였는데 글자 인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능스럽잖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사람은 굉장히 쉬운 일이었는데 컴퓨터한테는 엄청 어려운 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학습을 시킨다라는 과정 때문에 컴퓨터한테 시키는 게 가능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능스러워진 거지. 느낌적인 느낌이 제가 볼 때는 여전히 그냥 산수 계산식이긴 한데 그리고 또 이제 뇌과학 쪽에서 얘기하기로는 뇌조차도 그냥 01010001로 만들어진 전자기 신호의 조합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그 둘이 어떻게 만날지는 아직은 먼 미래의 일이라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제가 드디어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 이놈이 어떻게 학습한다, 학습이란 게 뭐다라는 건 대충 알았는데 그럼 데이터 뭐 주면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건데 뭐가 가능한데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볼 거예요. 그러면 시키는 방법이란 게 있을 거잖아요. 학습을 시키는 방법이란 게 있을 거라고. 그렇죠. 아까 데이터 넣으면 되라고 끝나는데 그거 말고 좀 정교하게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럼 사람은 학습을 어떻게 하지? 부터 간단하게 얘기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가 있을까요? 학습? 사람이? 어떻게 학습하는가? 보통 맞으면서 하는 거 아닌가요? 맞으면서. 맞으면서. 혹은 칭찬을 받으면서. 그쵸. 칭찬을 받으면서. 너무 백그라운드 지식을 안 채로 얘기하는데. 네. 학습이란 그런 거 아닙니까? 뭐 답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인 것 같아요. 그죠? 답이랑 맞춰보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랑 답이랑 비교해서 답이 틀렸네? 답이 맞았네? 왜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다시 고쳐보고. 그런 거예요? 뭔가 그래 학습하는 방법이라고 물어보셨길래 저는 막 일단 책을 삽니다.
뭐 책을 사면 책을 그렇죠. 읽습니다. 그쵸. 뭐 이런 생각했어요. 좋아요. 그거 해보세요. 네. 책을 사면 책 있습니다. 좋지. 네, 네. 뭐 책을 사고 정보를 찾아서 정보를 읽고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읽은 걸 기억하고 기억한 걸 내 행동으로 뱉어내면 뭔가 학습을 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일까요? 학습이 아주 광의로 넘어갔는데 그렇군요. 사람이 하는 학습이군요. 그렇죠. 네, 사람이 하는 학습을 물어보셨길래 뭐 사람이 책을 하는 보든지 유튜브를 보든지. 학습. 네, 그러면 내 머리에 남으면 그럼 학습이다. 그렇죠. 그거 다 남았고 다시 내가 그걸 바탕으로 뭔가 할 수 있으면 학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인 것 좋아요. 네. 그것도 좋은 것 같아. 네. 책을 읽는다라는 행위가 네. 읽고 그게 머릿속에 지식으로서 남았고 걔를 이제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 같아요. 이런 단계를 거치면 이제 학습이다. 네. 좋은 것 같아요. 배경 지식이 좀 충만한 김 팀장님. 네.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기 되게 힘드네. 아니 저는 학습하면 저는 항상 자전거 타기 떠오르거든요. 자전거 타기. 그러면 이제 처음에 자전거 탈 때 보면 그 불필요한 행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전거를 타고 앞으로 나가는데 도움이 안 되는 쓸데없는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되거나 아니면 페달질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앞으로 나가는 동력을 못 만들어내는 형태로 이상하게 페달질을 하겠죠. 처음에 그러니까 내가 아기 때라고 생각을 하면. 네네. 근데 이제 뭐 이리도 시도해보고 저리도 시도하다 보면은 그 느낌이 딱 올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페달을 누르면 이렇게 앞으로 쭉 나가는구나. 그러면 그 느낌을 딱 느낀 다음에 그 다음번에는 다른 쓸데없는 짓을 이제 안 하고 그것만 하려고 하는 거지. 네, 그러면 이제 예전보다는 좀 시행착오가 줄어들고 쓸데없는 짓 하는 그런 횟수가 줄어들고 요 앞으로 나가는 행위의 빈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제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자전거를 타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사람이 기본적으로 뭔가를 배운다라고 하면 어디에든 이런 과정이 수반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러면 아기가 어떻게 하는가 거죠. 생각해 볼까요? 어때요? 아기는 어떻게 해요? 아기가 온갖 이상한 짓을 하지 않나요? 그 비슷한 것 같아요. 온갖 이상한 짓을 하는데 부모가 반응을 하잖아요. 아기가 뭔가 이렇게 했는데 그거 아니야. 그렇죠. 뭐 잘했어.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얘네가 좋아하네. 부모가 혹은 부모가 얘네가 됐네. 뭘 나한테 주네. 응. 뭔가 긍정적인 내가 좋아할 만한 반응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그걸 또 할 거 아니에요. 좋으니까. 그리고 어떤 거는 하면 막 소리를 지른다거나 부모들이 요즘에 부모들 어떻게 교육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부모는 소리를 지르잖아요. 부모라는 존재는 네. 하지마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안돼. 뭐 깜짝 놀라게 만든다든가. 안 된 했던 것 같다. 그렇지. 아니면 뭐 이런 거 많이 듣잖아요. 이거 그러면 되게 싫은 반응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하지 말아야겠네. 그러면 이건 불편하니까 안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행동들이 늘어나고 뭐 이런 거 아닌가? 그러네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제 아기는 우선 무슨 짓을 하냐면 따라합니다. 따라요. 네. 그렇죠. 부모를. 똑같이. 걔가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랜덤한 행동이 아니고 랜덤 뭐 강학습이야? 아니 모르겠. 나는 애를 키워본 적이 없잖아요. 왜냐면 우리 집에는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는 되게 랜덤하게 행동하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무것도 강화되지 않아. 그런 차이가 있긴 한데 어쨌든 걔는 사람을 따라하진 않잖아요, 동물이. 그건 사람이 이해하지 못해서 랜덤이라고 생각하지만 걔는 규칙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죠. 걔만의 규칙이 있다고요? 규칙. 그럴 수도 그렇지 있겠죠. 않을까요? 뭐 어쨌든 그래서 사람을 일단 따라하는군요. 네. 아이는 난 모르니까요. 우선 따라합니다. 네. 우선 따라 해보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봐요. 방금 말한 것처럼 우쭈쭈 잘했다 아니면은 그만 이런 걸 보죠. 예를 들면 뭘 따라요? 뭘 따라해? 말하는 걸 그대로 따라해요. 말을 네. 할머니랑 같이 살면 애기들 말투 할머니처럼 되고 그래, 그러잖아요. 그냥 따라하다 보니까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구나. 걔가 뭔진 모르고 그냥 따라하기를 해요. 네. 그게 할머니 말이라고 생각 못 하고 그냥 그럼 뭔가 들린 걸 따라하는 모르니까. 거죠. 행동도 뭐 보이는 대로 따라해 보는 거예요. 네. 그냥 따라 해봐요. 그냥 따라 해봤는데 결과가 어떤지를 보고 그거 갖다가 피드백을 받게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하는 중에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피드백이에요. 피드백. 네. 그러겠네요. 답지.
이게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틀렸다.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 못했다는 뭐 뭔가 주관적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컴퓨터한테 학습 시킬 때도 궁극적으로는 답지. 답지가 있어야 된다. 답지 갖고 답지랑 데이터 왜 갑자기 하고 멈췄어.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네. 전력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네, 충전을 좀 해야 돼요. 네. 어쨌든 답지라는 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쨌든 발생해요. 그러니까 아까 애기가 그 따라한다 그랬잖아요. 따라하는 게 데이터를 발생하는 행위예요. 데이터를 발생하게 만들었어. 근데 그거에 대한 답지가 라벨이 붙어야 되는 거죠. 네. 답지. 라벨. 라벨이 붙는다? 답지라는 답지, 정답지. 예를 들어서 애기가 아니 엄마가 잘했어요. 아 그게 라벨을 붙이는 그게 거예요? 답지인 거죠. 내가 똑같이 했는데 잘했어요. 이건 또 계속 똑같이 하면 되는 거야. 아 지금 아기가 컴퓨터인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비유하자면? 비유하자면, 아, 예. 네, 뭐 아주 정확하게 비유하기는 힘들지만 응. 어쨌든 애기가 만약에 컴퓨터라고 치면 애기가 우선 뭐지? 보고 있다가 따라했어요. 그거는 데이터를 넣은 거야. 그거는 부모가 여기다 대고 맞았어, 틀렸어 해줄 거 아니야. 그럼 맞았으면 이건 계속하면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애기가 이건 별건이긴 한데 애기가 저희 애가 딸이어서 그런가 네. 이 전체적인 컨텍스트나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절묘하게 다 맞춰서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상황에 맞게 써요 이거를. 그냥 마냥 따라하지 않아요. 아 적절한 걸 따라한다고요? 너무 신기해요. 그것만 진짜. 네가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한 것도 많이 했는데 그런 것만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을 선택적으로? 텐데 아니지. 근데 이제 그런 게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 거죠. 그게 한 번 일지언정. 어쨌든 네. 맥락하에서 뭔가 행동을 그 맥락까지 맥락까지 보고 학습을 했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고? 그것까지 어쨌든 안테나가 서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게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학습은 그래서 정답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모든 학습은 정답지가 있는 학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교육 방식이 부모가 우유부단한 거야. 맞아요. 같은 행동인데 언제는 답이 달라. 긍정적으로 답이 반응하고 다르구나. 그게 되게 안 좋은 교육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학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건 애기가 이제 랜덤하게 행동하겠지. 고양이처럼. 그 눈치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면. 아 그러네요. 네. 그러면 눈치 보야겠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정답지를 얻었을 때 자기가 따라해 본 거 말고 다른 게 있는 거니까 그걸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단순 명료하게 정확한 정답지가 일관되게 나아가야 학습하기가 쉬워요. 컴퓨터한테도. 컴퓨터한테 마찬가지지. 그러네요. 우유부단하게 컴퓨터를 학습시키면 학습이 아무것도 안 되겠네. 그래서 텍스트 분류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정답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네. 사람마다 주관이 다르게 라벨링이 될 가능성이 그러네. 높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정확한 라벨, 그러니까 정확한 정답지를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걸 컴퓨터한테 학습시키는 거를 지도학습이라고 불러요. 지도. 그러니까 정답지가 여기 있으니까 요거대로 하세요라고 정해놓고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모든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이 방법의 응용이나 활용이에요. 기본은 지도학습이에요. 전부 다 지도학습만 있어. 제가 볼 때는. 근데 제가 오늘은 이 학습의 종류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릴 텐데 이 방금 말한 지도학습이 굉장히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라는 걸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방금 말한 것처럼 정답지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문제가 뭐가 있냐 그랬을 때 분류 문제랑 회계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분류 문제는 정답지,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있는 걸 뜻해요. 예를 들면 이미지 라벨링이라고 하면 이미지라 그러면 사진을 찍었는데 걔를 뭐라고 분류할 거냐라는 문제를 정의하고 정의된 문제의 라벨이라고 부르는데 정답을 써놔요. 예를 들어서 제 사진이면 박박사라고 쓰고 마이크 사진 찍었으면 마이크, 그다음에 뭐 신호등이면 신호등 이런 것들 써놓는 거야. 그렇게 써놓으면 그걸 정답지라고 부르고 우리의 인풋은 사진인 거죠. 그러면은 사진은 사진이 어떻게 인풋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진은 숫자 데이터예요. 굉장히 큰 숫자 데이터거든요. 왜 숫자예요? 사진인데? 사진은 색깔을 표현하는 걸 RGB, 레드, G, 그린, B, 블루 예 0부터 255까지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한 포인트가. 그거를 한 픽셀이
한 점이. 한 점이. 아, 한 점이. 네. 그래서 그거를 숫자란 거죠. 그게 결국에는 그게 컬러 값. 네, 숫자 몇 값이라고 돼 있어요. 몇 네. 번째 색깔. 네. 몇 번째에 뭐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 각각 얼만큼이라는 걸로 숫자인 거예요. 그 숫자의 집합이 사진이다. 네. 그러니까 왜 사진 사실을 계속 확대해 보면은 결국에는 점점, 색깔 점점, 하나만 점점. 남은 건데 그거를 이제 숫자로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그게 엄청 많이 모이는 게 사진 하나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긴 애가 그대로 그냥 그래서 그거를 뭐지? 3차원 행렬? 어쨌든 그걸 그래서 그 숫자가 결국에는 행렬인데 그 행렬을 인풋으로 받는 모델이 있고 그 숫자의 나열인 거니까 숫자의 결국에는. 나열인 거니까 그거를 뭐 쫙 일렬로 펼치든 뭐 모양만 달라질 뿐. 더하기 하든 뭐 3개씩만 더하든 이거는 그냥 설계하기 나름인 거고 그렇게 나온 숫자를 넣어서 들어가는 그 뭐 아까 말했죠 지난 시간에 말했던 개수를 곱해서 결과물이 나왔을 때 박박사 카테고리 1이라는 정답지로 나오게 만들면 그게 모델인 거예요. 그걸 지도학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카테고리에 답지를 어떻게 써놓냐면 카테고리가 150개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전부 0이고 박박사만 1이야. 그게 답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박 박사를 찾는 모델이라고 전제하는 거죠. 150개의 카테고리를 찾아내는 모델인 거죠. 아, 사진을 넣으면 네. 150개 중에 하나로 넣어주는 그죠? 모델인데. 네, 맞아요. 그래서 150개 카테고리라고 하면 뭐 박박사, 고양이, 원숭이, 자전거, 신호등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그게 150개가 있는 거고 그런 게 150개가 있고 그러면 우리는 모델한테 답지를 줄 때 얘는 고양이야라고 하면 한글로 고양이라고 치는 게 아니고 고양이 카테고리라고 우리가 정의한 13번째 카테고리 애가 1이고 나머진 다 0이라고 써져 있는 걸 답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0인지 1인지를 분류하는 문제. 그쵸.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뒤를 뭐 그런 000001, 00000 이 모양이 되도록 아까 말한 사진 숫자를 고치는 여러 가지 수식들을 곱해갖고 0001, 0000이랑 비슷하게 만들어지게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럼 비교할 수 있게 되잖아. 그러면은 0.36584 뭐 마이너스 0.9999777 뭐 이렇게 생기는 이상한 숫자들이 엄청나게 나오는 결과물이 나올 텐데 걔랑 00001, 0000이면 비교할 수 있죠. 얼만큼 차이가 나는데 이거 갖다가 차이 나는 만큼 웨이트 개수를 조금씩 고쳐봐 라고 하는 걸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불러요. 딥러닝에서 학습하는 과정의 일종이에요. 그냥 그런 단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그 개수를 계산하는 아무 랜덤 개수를 넣어본 다음에 계산해보고 안 맞으니까 다시 랜덤 개수 넣고 계산해보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씩 고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차를 줄여 나가는 과정. 네. 거기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기법들이 어떤 있어요. 식으로 빨리 정답에 가깝게 가도록 만들 거냐. 그렇죠. 얘가 어떤 모양의 그래프면 좋겠다라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답지를 놓고 인풋을 가지고 데이터를 많이 만들면 그 다음에 컴퓨터한테 시키면 정답지를 잘 맞추는 애로 학습이 되도록 GPU니 뭐니 돈을 많이 써서 컴퓨터 자원을 쓰리면 좋은 결과물을 내는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분류인데. 이게 분류 문제고 지도 학습을 하는 대표적인 문제예요. 정답이 있으니까. 정답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미지는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신호등을 누가 뭐 마음의 안정 이런 걸로 표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언젠가는 그냥 신호등이라고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미지는 그 데이터의 원본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컨텍스트가 있어요를 고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충분히 원본스럽고 그러니까 라벨이 틀릴 가능성이 별로 없다. 아니 웬만하면 라벨이 맞다? 인풋 먼저 보자고요. 인풋이 인풋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동안의 머신러닝은 정제된 데이터를 인풋으로 넣어서 아웃풋 결과물을 받았는데 그 인풋이 우리가 기대하는 걸 다 제대로 반영할 거라고 기대하기가 힘들 때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나의 소득 수준을 바탕으로 얘한테 돈을 빌려도 되는지를 만드는 문제 같은 건 그런 걸 갖고 학습을 한 모델을 갖고 써먹으려면 나의 소득 수준이라는 정보가 실제로 나한테 얼만큼 빌려줘도 되는지를 평가하는 피처로서 정보로서 굉장히 모두 다 반영된다라고 보기엔 어려운 거지. 모호하다. 디지털라이즈 하는 것 때문에 정보가 깎인다라고 해야 될까요?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는다.
네, 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돈을 빌려주려면 어떻게 얼마큼 빌려주면 좋겠지라고 생각할 때 이 사람한테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약간 뭐 주관이 섞인다는 느낌이에요? 그건 또 달라요? 주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주관이라고 하면 사람이 개입한 거고 그죠? 사람이 개입 안 해도 사람이 개입을 안 하고 컴퓨터한테 시키고 싶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은 피처라고 불러요. 그거를. 예. 이거를 정보를 뭐뭐뭘 넣겠다고 의사결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숫자로 돼 있겠죠. 그러면 그 숫자는 나라는 사람을 온전히 대표하진 않아요. 그쵸? 나를 간접적으로 대표하는 여러 가지 지표일 뿐인 거지 나를 온전히 대표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진은 신호등 사진이란 거는 그 신호등이라는 이 이미지적 정보를 온전히 대표해요. 다른 여지가 없다. 신호등. 신호등이라는 그러니까 사진이라는 정보는 그래서 원본이요. 그러니까 원본이 아니고 로우 데이터예요. 로우 데이터 한글로 뭐라 부르니? 원자료. 원시 자료? 네. 원시 자료. 네. 원자료? 그러니까 그 정보의 가감 없이 그러니까 그 감쇄 자체로 없이 다 반영이 되어 있다. 그치. 그 자체로 다 반영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딱 봤을 때 이론의 여지가 별로 없는 거죠. 딱 봤을 때 신호등 보고 이거를 뭐 개라고 한다거나 이럴 여지가 없는 거지. 아니 그거는 이제 답지를 라벨링하는 문제로 넘어갔을 때 데이터의 자체로 놓고 봤을 때도 데이터도 그 원본으로서의 정보가 너무 충분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봤을 때도 이견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잘못 라벨링하기도 힘들고 정보 그 자체도 정보가 충분해. 어디 얘를 숫자로 바꾸는 것 때문에 어디가 깎였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 자체로 충분히 정보인 거지. 선명하기만 하면. 선명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정보의 원본으로서의 데이터 가치도 엄청 높고 라벨링, 그러니까 답지, 얘 퀄리티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컴퓨터한테 시키기 좋은 문제였어요. 정보가 충분하다. 그래서 최초로 문제가 풀린 게 이미지 분리였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데이터의 특성 때문에. 데이터의 특성 때문에. 근데 텍스트 문제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장이 있고 얘를 분류하는 문제라고 해봐요. 그러면 그 텍스트로 넘어간 것 자체가 텍스트 자체가 사람이 굉장히 추상화해 놓은 엄청난 정신 활동의 결과물이고 그래서 내가 느끼고 있는 어떤 감정들을 글자로 표현하는 순간 그 정보가의 원본이 아니라 글자라는 대표되는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데이터가 줄었어. 원본이 아닌 거지. 로우 데이터가 아니야. 글자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걸 봤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분류 체계조차도 선명하기가 힘들어. 왜냐하면 백그라운드에 따라 해석하기가 달라지니까. 네. 그러니까 텍스트 클래시컬 문제는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려워요. 해상도가 떨어진다. 정보 원본의 해상도도 굉장히 떨어지고 데이터 정답지의 퀄리티도 높지 않아요. 데이터 특성상 그런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음성은 또 이미지랑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네. 네. 오히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음성 문제는 그 웨이브 데이터 파일을 그대로 안 쓰고 걔를 이미지로 변하는 스펙트로그램이라는 그림이 있거든요. 그 파형이 표현되어 있는 이미지? 요런 파형들 말고 그 이미 지금 말로 설명해 줘야 돼요. 박 박사가 손으로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잘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웨이브 같이 생긴 그러니까 물결처럼 생긴 그림 말고 막 빨간색 산들 중첩되어 있는 것처럼 그려져 있는 사진들이 있어요. 음성 파일을 이미지로 변환할 때 그걸 스펙트로그램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헤르츠를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주파수 단위마다 색깔로 바꿔서 만든 사진 같은 게 있거든요. 음성 파일을. 그게 픽셀을 뿌려놓은 것처럼 보이나요? 맞아요. 점을 찍어놓은 것처럼. 네네네. 벌집 같이? 아니 그 여러 줄의 산이 모여져 있는 것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깍두기 공책. 깍두기 공책이 뭐야? 깍두기 공책을 몰라요? 네모나게 있는 공책이요. 네모난 깍두기 공책이 뭐예요? 깍두기 공책을 몰라요? 그걸 깍두기 공책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안 불러요? 그 옛날에 한글 쓰기 연습할 때 이렇게 네모 격자로 되어 있는. 아니요. 모는지요. 거기에 모는지요. 아니요. 답답하니까 우선 보여줄게. 이렇게 그래, 생겼어요. 그게 확대하면 모는지잖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요. 네. 이거 방송 죄송해요. 이거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대하면 결국에 깍두기 공책인 거죠. 그리고 각각의 깍두기의 색깔이 칠해져 있고 안 칠해져 있고 차이인 거죠.
그러네요. 네. 엄청 세밀하게 보면은 엄청 그렇겠네. 확대한다고 하면. 그러네요. 네. 그걸 멀리서 보면 점을 뿌려놓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처럼.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헤르츠로 돼 있고 그거에 헤르츠 정보가 센 거를 진하게 칠한 걸 스펙트로그램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걔를 이미지 분류 문제로 바꿔서 풀어요. 결국에 각각의 칸에 숫자 몇이 들어가 있느냐가 되는 거니까. 그쵸. 그렇게 푸는구나. 예, 예. 그러면 이제 시간 단위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가라고 말한 거야. 같은 라벨링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 그게 한 장이 뭐 예를 들면 1초다. 예, 그쵸. 1초는 되게 긴 시간이긴 하지만 어쨌든 맥스 15초 언더 정도로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거 그리고 갖다가 한 장이 한 하나의- 문장 정도예요. 하나의 그러니까 로우가 되는 거군요. 그쵸. 완전히 그것도 이 음성 데이터는 그러다 보니까 완전 로우 데이터예요. 뭐 녹음 품질 때문에 깎여서 이런 건 차치하고 어쨌든 로우 데이터에 가까워요. 정보가 거기 충만한 거지. 그래서 문제가 조금 더 쉽게 풀려요. 물론 엄청 데이터가 많아야 되고 아직도 음성은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것 자체도 다양하잖아요. 그 부분을 아주 명확한 라벨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워서 여기도 라벨을 정확하게 세우지 못하는 것 때문에 모델의 정확도가 높게 올라가기가 힘든 분야 중에 하나기는 해요. 예전에는 그거를 일단은 텍스트 스크립트로 먼저 변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텍스트 처리하듯이 모델링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었나요? 지금 방금 말한 건 텍스트로 변환한 다음에 단계의 모델을 얘기한 거예요. 네. 음성을 네, 음성을 텍스트로 바꾼다라는 걸 자동으로 하는 모델을 할 때 학습을 시키려면 음성이 있고 아까 말한 스펙트로그램을 바꿔서 걔랑 텍스트랑 매칭을 시켜서 학습을 시키는 거죠. 네. 라벨단에 아웃풋단에 텍스트가 있는 거네요. 그죠. 텍스트 어떻게 아웃풋 데이터로 만들 거냐도 굉장히 큰 문제기는 해요. 그러니까 음성 쪽이다 보니까 사람이 듣고 쳐야지 뭐. 에? 사람이 듣고 쳐야 아니, 되는 거 그냥 아니에요? 텍스트로 넣으면 또 성능이 안 좋아요. 그럼?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모델의 웨이트 개수가 엄청 많으면 데이터가 엄청 많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음성이랑 정확한 텍스트가 있는 데이터는 무지무지하게 비싸요. 그러겠죠. 그렇기도 하고 심지어 음성도 듣는 사람마다 조금 다르게 들어요. 사람한테 예. 시켜도 시켜도 거기다가 음성은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 인풋이 좀 음성이 좀 다양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아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아라고 듣기도 하고 어라고 듣기도 하고 그러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한국인이 영어 발음했다고 생각해봐요. 같은 걸 말해도 다른 발음으로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걔네는 같은 거로 치부를 해야 되니까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음성도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똑같은 문장을 읽어도 내가 읽을 때랑 우리 할머니가 읽을 때랑 완전 다른 소리잖아. 그죠. 근데 그걸 똑같은 걸로 인식하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다양성이 커지네요. 네. 그래서 이미지보단 다양성이 훨씬 높은데 정보가도 떨어지고 라벨링의 퀄리티도 올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데이터 너무 비싸고. 그래서 이미지에 비해서 아직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땐 텍스트보다는 쉬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텍스트도 그래도 해상도가 높은 편이다. 높은 편이다. 근데 어쨌든 이 과정을 전체로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든 지도학습이에요. 어쨌든 데이터가 있었잖아. 네. 정답지가 있는 걸 갖고 학습을 시킨 거예요. 얘가 가장 총량으로만 따지면 적은 데이터가 필요한 방법이에요. 가장 적은 양의 데이터만 있어도 돼요. 데이터가 적어도 상대적으로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문제다. 그렇죠. 정답지만 정확하게 다 있다는 전제하에. 정답만 명확하면 데이터가 적어도 괜찮다. 전체 총량이 좀 작아도 된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데이터를 만드는 건 사람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왜곡도 발생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만드는데 비싸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가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무슨 짓을 하냐면 그 라벨링을 한 놈이랑 안 한 놈이랑 같이 쓰는 방법들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데이터의 절대량을 엄청나게 늘리고 그것만 갖고 우선 학습을 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지. 네. 라벨이 별로 없는 애들까지 써서 라벨이 없는 상태 상태의 애들을 써서 학습을 엄청 거대하게 시켜놓고 걔 갖다가 라벨이 있는 요만한 걸로 조금만 고치면 성능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프리트레인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단계는 제가 뒤에 설명해야 되는데 앞에 프리트레인 하는 것만 설명드리려고 얘기를 꺼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셀프 학습이라고 부르는데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뭐냐면 데이터가 발생된 그 자체에서 기계적으로 라벨링을 붙일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진의 라벨을 내가 사람이 일일이 이건 뭐야라고 안 붙이고 90도 돌려. 90도 돌려. 사진을. 그러면요? 그러면은 다른 문제를 데이터가 되는 거죠. 모델한테 뭘 시키냐면 이거 90도 돌렸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쨌든 데이터 학습은 가지고. 학습이네. 학습은 학습이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지금 라벨인 데이터가 100장 있는데 이거는 사진만 모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각도만 바꿔가면서 계속 만들면 되니까. 자동으로 라벨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셀프 학습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방법론은 먼저 이미지에서 안 나오고 왜냐면 이미지는 조금 정답지를 얻기 수월했잖아요. 텍스트에서 먼저 나왔어요. 텍스트에서 어느 방식으로 시작을 했냐면 문장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문장 중에 가운데 걸 빼. 그럼 그 가운데 글자 뭐야? 라고 문제를 내요. 모델한테. 그 모델은 그 가운데 빠진 거를 찾는 거예요. 그죠? 그거가 처음에 시도했던 방식은 맨 처음은 아니지만 초창기 방식은 이제 워드넷이라고 부르는 그 글자의 유의미한 벡터를 만들어내는 모델이 있는데 그걸로 시작을 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어찌됐건 큰 틀에서는 이 방법을 사용해요. 문장이 있고 문장에서 글자들을 어느 단위로 쪼개 토크나이즈라고 불러요. 토크나이즈는 글자를 쪼개는 단위를 토큰이라고 정의해서 쪼개는 건데 어떻게든 쪼개놓고 걔가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한 10,000개 정도의 카테고리 데이터가 되는 거잖아요. 정답지가 10,000개나 뭐 20,000개, 30,000개쯤 되는 카테고리 문제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들고 있는 텍스트는 무지하게 많으니까 그 텍스트에서 중간에 빼서 얘 뭐니? 라는 문제로 바꿔서 모델한테 풀어보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해서 엄청 거대하게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 모델도 엄청 거대하게 만들 수 있고 데이터도 엄청 많이 모을 수 있게 됐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지금 다음번 새로운 학습의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라벨된 데이터를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요 과정을 거친 모델이 엄청 크게 하나 있고 얘를 라벨을 갖고 있는 데이터 조금 갖다가 튜닝을 해. 요 라벨 있는 데이터 모양 문제로 바꿔줘야 돼. 왜냐하면 앞에 우리가 푼 문제는 텍스트라는 전체적인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모델을 만드는데 아니면은 이미지라는 걸 이해하는 모델을 만드는데 쓰는 문제긴 했는데 우리가 풀고 싶은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90도 돌리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신기한 게 그렇게 돌리는 문제를 풀어라고 시키니까 이미지를 이해하는 방법을 대충 안 거야. 그래갖고 그거를 우리가 풀고 싶은 문제, 지금 불이 났니? 같은 걸 물어보는 문제의 라벨 데이터를 좀 가지고 조금 튜닝을 하면 얘를 잘 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엄청 데이터를 많이 확보해서 학습을 시키는 방법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고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조금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지게 되는 방법이다. 라고 하고 오늘은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박 박사의 컴퓨터가 어떻게 학습을 하는가 100회 중에 100회 중에 오늘 2회까지 100분의 2를 들었습니다. 와우. 어쨌든 뭐 셀프 학습 소개까지 한 걸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뭐 두 분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요? 네. 아 다행이다. 아까 애기 얘기한 게 그래도 좀 먹히지 않았나라고 자화자찬 해보면서 두 분께 오늘 방송 소감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어떠셨어요, 김 팀장님? 네, 저는 일단 이런 대장정이 시작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 없는 그런 표현들로 박 박사가 설명을 해주니까 제 머릿속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좀 정리가 되고 있어서 저는 되게, 정말요? 네, 재밌게 듣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앨리스님. 네, 저도 뭔가 사례랑 예시가 귀에 쏙쏙 들어와가지고 이해가 되게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들었다고 표현해도 되나요?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네. 재밌게 저도 지금 지금 앨리스님 네. 와주셔서 갖고 이런저런 얘기할 때 조금 더
더 제가 신경 써서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서 아, 네. 그게 저한테 되게 감사하고 네.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 있고요. 네. 오늘 원래 할 얘기에 그러니까 두 번째 시간에 할 얘기에 4분의 1쯤 했네요. 네, 괜찮아요. 이제 더 늘어날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계속 녹음을 해보도록 하는 걸로 하고 더 다른 소개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들으시는 분들께도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가 되도록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고, 지금 만약에 방송 들으시는 분이 댓글로 또 질문을 주시면 저도 열심히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가 학습하는 방법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은 이유가 딥러닝 그 자체를 설명하는 건 또 싫어서이기도 했었어요. 크게 다르지 않은 일인데 라고 전달드리고 싶어갖고 일부러 제목에 딥러닝이란 단어를 최대한 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조금 더 사람들한테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트리티하는가, 데이터를 어떻게 모아야 되고 어떤 형태의 데이터가 필요한가를 조금 더 전달하는데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칠까요? 네. 네. 데이터올릭은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